왜 사람들은 숫자에만 집착하고 몸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체중계 눈금 뒤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봐야 하는데 말이다. 체중계 눈금보다 건강한 몸이 먼저다. 몸이 회복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체중계에 올라가고 오르고 내린 몸무게 숫자에 따라 마음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한때 몸무게에 상당히 집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체중계에 찍힌 숫자보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안색, 컨디션 등으로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몸무게에 연연해 할 때보다 오히려 살도 안 찌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는데요. 오늘은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각종 대사 이상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 내 몸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타공인 국내에서 손꼽히는 비만 다이어트 전문가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잘 알려진 분이죠.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호 박사의 내 몸 혁명입니다. 저자는 온갖 대사 이상에서 벗어나려면 눈에 보이는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몸이 회복되면 뱃살과 질병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저자가 33년간 쌓아온 지식과 임상 경험을 모두 담아 집대성한 이 책에는 건강 체중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비롯해 망가진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 다양한 건강관리 노하우 등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애주가인 저자가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술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꼭 지키는 원칙과 석화디안 리듬을 회복하자는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석화디안 리듬은 일주기 리듬 혹은 생체 리듬이라고도 하는데요. 수면이나 체온, 혈압, 호르몬 변화 등이 이 리듬에 따라 조절된다고 합니다. 밤늦게 야식을 먹는다거나 불규칙한 수면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이 석화디안 리듬을 깨트리고 석화디안 리듬이 무너지면 건강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화디안 리듬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이 들어서도 약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우의 내 몸 혁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체중계 눈금만 바꿀 것인가,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인가. 비만은 난치병이다. 완치가 가능하나 누구나 성공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의 내 경험과 지식으로 본다면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다. 살찌지 않아야 한다. 아니, 살이 찌기 시작하면 바로 치료에 돌입해 더 이상 체중이 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실천 가능한 비만의 해결책이다.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버린 체중을 예전 건강했을 때의 체중으로 돌려놓는 건 전문가인 내게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2005년 21세기의 현대인들은 지금보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그 대신 단백질 섭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 박용우의 신인류 다이어트를 출간했을 때 반향이 뜨거웠다. 일부 영양학자의 비판도 있었지만 운동을 지도하는 트레이너와 다이어트 전문 클리닉의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호평이 컸다. 농사를 짓고 자동차 없이 먼 길을 걸어 다녔던 우리의 먼 조상들은 밥을 고봉으로 먹으며 살았다. 신체 활동량이 많으니 에너지를 내기 위해선 당연한 일이다. 구석기 원시 인류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어떨까? 과거에 비해 신체 활동량은 줄었으나 체격이 커졌고 더 오래 산다. 차로 출퇴근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우리에게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는 식습관은 잘못되었다.
현재 쌀 소비는 해마다 꾸준하게 줄어드는 대신 설탕과 밀가루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 밥은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그나마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빵이나 면류는 탄수화물 위주로 먹게 되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특히 탄수화물은 신체 활동량에 맞춰 먹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단 음료와 간식 등을 먹으며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고 있으니 뱃살 붙은 체형이 오히려 현대인의 표준 체형이 되어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단백질은 성장기 소아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잘 챙겨야 하는 중요한 영양소가 됐다. 근육 유지뿐 아니라 대사 활성화와 포만감을 주는 면에서도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사량을 무턱대고 줄이면 하루에 필요한 체내 단백질 요구량을 맞추기 어려워진다. 나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단백질 섭취를 강조해 왔는데 나의 주장을 그저 단백질 더 먹으라는 단백질 다이어트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근 들어 단백질 음료를 포함한 단백질 관련 제품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간혹 청중 앞에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청하면 손을 들까 말까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다. 건강에 대한 자신도 없지만 건강에 대한 정의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만 지금 당장 아픈 데가 없다면 건강하다고 해도 되는 걸까? 술, 담배를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중간에 자주 깨는데 그래도 건강하다고 해야 할까? 건강 모범생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흡연, 음주 같은 몸에 해로운 습관을 완전히 끊어야 하고 채소, 견과류, 통곡물, 등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식을 챙겨 먹어야 한다.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 하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도 취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기 위해 명상, 반신욕, 요가 등에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매년 정기 건강검진도 빼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부터도 이런 과제를 매일 수행해야 하는 건강 모범생이 될 자신이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다. 방송에도 많이 소개되었지만 나는 애주가다. 열심히 건강식을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이유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다.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술을 즐기고 싶다 보니 이런 아이러니한 행동을 하고 있다.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술이 들어가야 사람들과 거리감 없이 잘 어울리다 보니 모임에 나가면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술 이외에 몸에 나쁜 것은 아예 끊어버리기로 했다. 설탕, 밀가루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술을 마실 때는 회나 수육 같은 담백한 단백질 안주를 즐긴다. 게다가 1년에 한두 달은 음주 안식월을 두어 아예 술을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다. 음주 안식월에는 사람들 만나는 걸 가급적 피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 간에게 휴식을 주고 술로 인한 뱃살을 줄이면서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 또다시 술을 즐기기 위한 나름의 고육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건강을 바라보는 의사와 환자의 눈높이 차이가 여기서 생긴다. 배가 아프면 만사 제쳐두고 병원에 달려간다. 혹시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뻐근하면 혹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한다. 무릎 통증이 있으면 패치를 사다 붙이고 소염 진통제를 열심히 복용한다. 그런데 뱃살이 붙어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는 데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저 나이살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 있어도 지금 당장 불편한 증상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역설적이지만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아예 높게 진단되는 게 환자에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35에 90 수은주 밀리미터, 공복혈당이 115mg/dL, DLD 콜레스테롤이 150mg/dL 정도 나오면 의사 입장에서 약을 처방하기가 애매하다.
약물 처방 없이 생활 습관만 개선해 뱃살만 빼도 수치가 정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자의 태도를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정상으로 돌려놓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처방 없이 그냥 보내자니 찜찜하다. 이런 상황이 환자에게는 어떻게 생각될까? 검사 결과 정상은 아니라고 한다. 약을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니 의사의 태도가 애매하다. 적극적으로 약을 처방하려 하지 않는 것 같고 일단 식이 조절과 운동을 권한다. 뱃살을 먼저 빼보라고 한다. 그러면 환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혈압과 혈당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아직 내 건강이 약을 쓸 정도로 나쁜 건 아니구나.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뱃살을 빼야 수치가 떨어진다는 비약물요법을 의사가 처방했지만 약을 처방받지 않은 환자들은 아직 진짜 환자는 아니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뱃살을 빼려 하지 않는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아쉬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건강검진 결과 정상을 벗어났다는 판정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음번 검진에서는 정상 수치가 되도록 돌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매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을 확인만 할 뿐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결국 약물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후회하면서 약을 처방받는다. 각종 건강 지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 자체가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건강 이상 신호인데 이를 모두 간과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이미 혈관의 노화와 동맥경화는 한참 진행되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성 변화에 통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와서 치료를 받겠지만 혈관의 노화는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다 보니 무방비 상태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이라는 심각한 혈관 합병증으로 자신의 병과 만나게 된다. 이로 인해 뇌경색 후유증이나 치매를 안고 불행한 노년을 10년에서 20년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아무리 젊어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한들 무슨 소용일까?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이 허리 디스크나 무릎 통증보다 더 챙겨야 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요산, 중성지방, 지방간을 잘 관리해서 혈관 노화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심각한 혈관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혈관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은 뱃살이 붙으면서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때다. 작년보다 허리둘레가 늘어 바지가 맞지 않는다면 내 혈관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쓰려고 마음먹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체중계 눈금이 가리키는 숫자에는 민감하면서 중성지방, 요산 수치에는 둔감하다. 쉽게 생각하는 지방간이 모든 대사질환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간과한다. 무엇보다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체중이 늘고 배가 나와야 무언가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떠올리는 이들에게 지금의 비만 치료와 해결 방법에는 아쉬움이 많다. 더욱이 체중이 많이 나가야 비만으로 인식하다 보니 정상 체중 범위에 있는 마른 비만 환자들은 공복 혈당이 정상을 벗어나도 근육을 늘리거나 뱃살을 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라는 것만 믿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 의사들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만 관심을 보인다. 진료를 할 때 이러한 수치가 약물 치료 기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만 신경 쓰는 듯하다. 사실 대사 이상은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야 제대로 개선되는데 아직 약물 치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간단히 한마디만 하고 그냥 돌려보낸다. 체중 줄이시고 운동하세요. 당연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없는 비약물 처방이다. 환자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물 치료의 적응증에 도달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약을 처방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일까? 비만 치료도 마찬가지다. 식욕 억제제를 처방해서 체중계 눈곱만 줄여놓으면 치료에 성공한 것일까? 대사 이상 체중이 되어 올라간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혈관 확장제와 콜레스테롤 생성 억제제를 처방하여 숫자만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진정 환자를 위한 치료인지 묻고 싶다.
급한 대로 심장과 혈관 보호를 위해 약 처방이 필요한 건 맞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대사 이상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제대로 된 치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비만의 진단 기준도 바뀌어야 하고 해결 방법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40여 년간 비만의 표준 치료로 이어져 온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유산소 운동이라는 실패한 패러다임은 이제 바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체중계 눈금에 집착해선 안 된다. 망가진 몸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대사 이상 체중도 건강 체중으로 돌아온다. 지금의 비만 치료는 잘못됐다. 비만 치료가 잘못됐습니다. 칼로리 과잉이 아니라 정제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원인. 모든 질병의 치료는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비만의 원인은 무엇일까? 비만의 원인은 칼로리 과잉 섭취가 아니라 나쁜 음식의 과잉 섭취, 특히 정제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데 있다. 정제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인슐린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것이 지방 축적의 원인이라는 가설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이른바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 그것이다. 저탄고지로 칭해지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한데 지방세포가 수동적으로 잉여 에너지를 비축하고 창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체내 호르몬 시스템과 소통을 하면서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그 중심에 인슐린 호르몬이 있다. 탄수화물, 특히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잉여 에너지가 지방 조직에 더 빠르게 축적된다. 이 모델에서는 과식이나 칼로리 과잉 때문이 아니라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이 배고픔을 자극하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려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본다. 사실 칼로리를 의도적으로 높여 음식을 섭취하면 이론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는 건 맞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량도 높이고 식욕을 억제해 지속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인체에 이런 작용을 배제한 채 칼로리 과잉 섭취만으로 살이 찌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애킨스 다이어트 등은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줄여 섭취한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하루 20에서 120g까지 탄수화물 섭취 허용 범위가 다양하다. 그렇더라도 인슐린 분비를 덜 자극해 에너지를 소비할 때 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끔 만드는 원리는 같다. 저지방 식사요법과 저탄수화물 식사요법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탄수화물 식사요법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논쟁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칼로리 개념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칼로리를 동일하게 설정하면 두 다이어트 간 체중 변화의 차이는 없다. 내가 보기에는 연구자들의 편견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아직도 칼로리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칼로리 다이어트에 꽂혀있는 연구자들은 영양소의 조성보다는 칼로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저지방식이 효과적일까? 저탄수화물식이 효과적일까?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6개월 이내에 단기간 연구에서는 저탄수화물식이 저지방식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고도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소 식사량보다 500칼로리를 줄여 칼로리를 동일하게 하면서 한 그룹에는 저탄수화물식을, 다른 그룹에는 저지방식을 먹게 하여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했다. 6개월 후 살펴보니 저탄수화물식 그룹은 5.8kg 줄고 저지방식은 1.9kg 줄어서 저탄수화물식 그룹의 체중 감소가 훨씬 컸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 연구에서는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칼로리를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저탄수화물식은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더 크다. 단기간에는 저지방식보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저탄수화물식은 장기간으로 이어가기가 어렵다.
도처에 널려있는 탄수화물 음식을 지속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저탄수화물식을 하던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조금씩 늘게 되고 반대로 저지방식을 하던 사람들은 지방 섭취량이 조금씩 늘어난다. 게다가 양쪽 모두 동일한 칼로리의 저칼로리 식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니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져 더 이상 체중 감량 없이 야금야금 체중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두 그룹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칼로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서 비만은 몸에 이상이 생겨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질병이라고 했다. 술을 과도하게 마셔서 알코올성 간염이 왔다면 간염이 치료될 때까지 술을 끊어야 한다. 그런데 부득이 소주를 300칼로리만큼 마셨으니 다음날 운동으로 300칼로리를 소모하겠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치료일까? 진정한 치료는 당분간 술을 끊는 것이다. 비만 치료도 마찬가지다.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이 회복될 때까지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그런데도 비만은 칼로리 과잉이 원인이니 전날 케이크 한 조각을 먹어 평소보다 300칼로리 더 먹었다면 다음날 300칼로리만큼 더 많이 걸어서 소비하라고 처방하는 것이 작금의 비만 치료다. 알코올성 간염을 치료하기 위해 술을 끊었다가 도중에 술을 마시면 간 상태는 다시 2, 3일 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 나쁜 음식을 일정 기간 끊어야 하는데 먹었다면 몸은 빠르게 2, 3일 전 상태로 돌아간다. 절대 칼로리 개념으로 설명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제 칼로리 개념은 잊어야 한다. 칼로리를 계산해서 무조건 저칼로리식으로 먹어야 한다든지 몸에 나쁜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더 많이 해서 그 칼로리만큼 소비하면 문제가 없다든지 하는 칼로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나오지 않는다. 다이어트의 목표는 감량된 체중이 아니라 예전에 건강했던 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그것이 이제부터 다이어트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칼로리 계산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구자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21세기 신인류에게 맞는 새로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지방을 잘 쓰는 몸은 살찌지 않는다. 신진대사가 무너지면 비만이 된다. 몸이 건강할 때는 어쩌다 과식을 해도 살이 찌지 않는다. 건강한 몸에서는 과식이나 폭식 같은 증상이 잘 생기지도 않지만 음식이 맛있어서 하루 배불리 먹어도 체중계 눈금이 확 올라가지 않는다. 잉여 에너지가 체내로 들어온 만큼 몸이 에너지 소비량을 평소보다 더 늘리기 때문이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특별히 더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저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당사자는 억울한 마음이겠지만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왜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쉽게 살이 찌고 누구는 안 찌는가? 타고난 체질도 있지만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은 몸의 대사 유연성이 좋기 때문이다. 대사 유연성이 좋다는 말은 쉽게 말해 포도당과 지방을 적시에 잘 꺼내 쓰는 몸이라는 뜻이다. 포도당을 최우선 에너지원으로 쓰지만 필요할 때 빠르게 지방 연소 모드로 변환시켜 당과 지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좋은 것이다. 반대로 쉽게 살이 찐다는 것은 포도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꺼내 쓰는 대사 유연성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내 몸이 언제든 몸 안에 들어온 포도당과 지방을 잘 처리할 수 있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점점 찐다고 느껴진다면 이러한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처럼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면 그 결과물로 비만이 나타난다. 당 대사와 지방 대사의 효율이 관건. 우리 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솔린과 전기를 둘 다 연료로 사용하듯 우리 몸은 포도당과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름이 떨어진 위기 상황에서도 차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다. 에너지 효율도 높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인체는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지만 당이 떨어지면 비축해 두었던 지방을 꺼내 에너지원으로 쓴다.
공복 상태에서 식사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넘치는 당을 우선적으로 쓰면서 동시에 체내 지방 연소를 억제하여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당이 떨어지면 더는 당이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방을 분해해서 연료로 사용한다. 이처럼 당 대사와 지방 대사의 스위치가 빠르게 전환되면 대사효율이 아주 높게 된다. 대사 유연성이 매우 좋은 몸으로 이러한 몸은 쉽게 살이 찌지 않는다. 자동차와 달리 우리 몸은 24시간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에너지 공급은 낮 12시간 동안만 이루어진다.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동안은 연료 공급이 아예 없다. 그럼에도 체중의 변화가 없는 것은 대사 유연성이 좋기 때문이다. 낮 시간에 골격근은 포도당 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밤에는 대사의 스위치를 돌려 지방 대사를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데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혈당이 올라가도 포도당을 적극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반대로 혈당이 떨어져도 지방을 적극적으로 꺼내 쓰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늘 에너지 부족을 느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대사 효율이 떨어진 몸은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자꾸 쌓아두게 된다. 체중과 체지방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문제는 비만해질수록 대사 유연성이 더욱 나빠진다는 데 있다. 이는 결국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쉬지 않고 먹으면서 오래 앉아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 대사 유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은 골격근과 피하 지방이다. 근육이 식사 후에 올라간 혈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식후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를테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현대인들의 의자 중독이 대사 유연성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피하 지방 조직은 주로 식사와 식사 사이에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의 수면 시간에 비축해둔 지방산을 내보낸다. 그런데 낮에는 식사 후 신체 활동 없이 계속 앉아있으니 딱히 지방산을 쓸 겨를이 없다. 또 밤에는 저녁 식사로 식사가 끝난 게 아니라 야식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식사를 하니 지방산이 나올 틈이 없다. 밤낮으로 피하 지방 조직에서 지방산을 꺼내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날이 어쩌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연속이라면 신체 활동량 대비 지속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그러한 기능에도 고장이 생긴다.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흡연만큼 해로운 의자 중독. 의자 중독은 꼼짝 않고 오래 앉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신해주면서 현대인들은 거의 하루 종일 앉아있다. 그처럼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울까? 이에 대한 첫 연구 보고는 1954년에 나왔다. 영국 런던에서 2층 버스와 트롤리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 15,500명과 승차권 검표원 9,500명을 대상으로 1949년부터 1950년까지 2년간 관상 동맥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을 조사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35에서 64세 남성들이었고 사회 경제적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람은 운전기사가 버스 차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운전기사는 1000명당 0.9명꼴로 사망한 데 반해 버스 차장은 1000명당 0.4명꼴이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한 이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가, 서서 일하는가 밖에 없었다. 운전기사는 업무 시간의 90%를 앉아서 보냈고 버스 차장은 버스 안을 걸어다니며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다. 그런데 이 차이만으로 운전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후 수천여 편이 넘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꼼짝 않고 오래 앉아있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게 되었다. 앉아있는 시간의 총량보다 지속성이 더 관건. 의자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드러나 있다.
꼼짝 않고 오래 앉아있는 것은 당 대사와 지방 대사를 망가뜨리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다. 독립적이라는 표현은 운동과 무관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강도 높은 운동을 해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운동의 효과가 상쇄된다. 꼼짝 않는 시간이 1시간씩 길어질수록 허리둘레와 중성지방 등의 수치가 올라가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졌다. 이는 수면과 운동 시간을 보정해도 동일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하루 총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심폐지구력이 좋을수록 각종 대사 지표가 좋았다. 결국 하루 30분 운동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의자 중독은 시간의 총량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한 관건이다. 하루 중 의자에 앉은 시간이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는지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을 분해하는 LPL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면서 혈액 내 중성지방의 농도가 올라간다. 식사 후 포도당, 인슐린, 중성지방의 상승폭이 적을수록 건강한 몸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상승폭이 커져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자.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9시간 앉게있게 한 그룹과 30분마다 100초간 가볍게 몸을 움직이게 해서 오래 앉아있지 않게 한 그룹으로 나눠 혈당과 인슐린 그래프를 비교해 보았다. 중간중간 신체 활동이 있었던 그룹이 꼼짝 않고 앉아 있었던 그룹에 비해 하루 중 혈당과 인슐린 그래프가 각각 37%, 18% 감소했다. 그런가 하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 하루 2.5시간 서 있게 하거나 30분마다 가볍게 걷게 해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24시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낮추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켰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라. 사람의 몸은 똑바로 서 있거나 걷는 활동에 적합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궁둥이, 허벅지, 장단지 근육에 힘이 쭉 빠져 있다. 무엇보다 허리를 받쳐주는 기립근과 하체 근육이 중력에 저항하려는 힘이 반감된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의 중심부 근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앉아있으면 흉곽이 좁아져 폐가 눌리면서 호흡도 얕아진다. 오래 앉아있을수록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진다.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고 다리가 붓는다. 이것만이 아니다. 식후 혈당도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된다. 직장인들에게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에 서서 업무를 볼 때와 앉아서 업무를 볼 때의 식후 혈당 변화를 관찰해 보았더니 같은 사람이 동일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서서 업무를 볼 때 식후 혈당이 43%가 낮았다. 또한 앉아서 업무를 볼 때는 혈당 피크가 훨씬 더 높았고 올라간 혈당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유지되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 의자 중독이 지속된다면 어떨까? 당뇨병, 심내혈관 질환,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증가한다. 또한 의자 중독은 인지기능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심해진다. 치매 위험도 증가시킨다는 의미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니 의자 중독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이상 오래 앉아있으면 운동의 효과가 상쇄된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운동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1시간마다 일부러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어야 한다.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향후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대사질환의 중심, 지방간 해결하기. 일시적으로 술과 과당을 끊어라.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지방간을 인슐린 저항성과 분리해 따로 다루는 이유는 그만큼 건강 체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식욕과 포만감을 관장하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는 뇌이지만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컨트롤러는 간이라고 했다. 간의 저장 창고에는 글리코겐만 들어와야 한다. 중성지방은 피하 지방 조직에 쌓여야 한다. 간에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은 일시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계속 쌓이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의 결과물이 지방간이다.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면서 신진대사를 서서히 망가뜨린다. 공복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는 것은 건강했던 간이 지방간으로 바뀌면서 예전의 빠릿빠릿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간은 회복력이 강하다. 지방간을 유발한 알코올과 과당을 끊고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해 간에 쌓인 중성지방을 내보내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간헐적 단식과 운동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술과 과당을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술, 설탕, 단 과일, 과일 주스, 청량 음료를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보다 더 확실한 치료법은 없다. 평생 그러라는 말이 아니다. 지방간이 정상 간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철저히 제한하고 이후부터는 조절해서 섭취하면 된다. 그런데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칼로리 개념을 쉽게 떨쳐내지 못한다. 이 칼로리 개념 때문에 지방간 치료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어제 피치 못할 회식으로 부장님한테 소주 3잔을 받아 마셨으니 오늘 운동을 더 많이 해서 먹은 만큼 칼로리를 소모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나 칼로리 개념은 이제 잊어야 한다. 내 간을 망가뜨린 원인은 칼로리 과잉이 아니라 술과 과당의 지나친 섭취 때문이다. 하루에 소주를 2병씩 마셔서 알코올성 간염이 온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까? 당연히 술을 끊게 해야 한다. 술을 마시게 하면서 간장약을 처방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소주 2병 마셨던 음주량을 소주 반병으로 줄이면 알코올성 간염이 개선될까? 그렇지 않다. 이미 망가진 간은 독소가 조금만 들어와도 더 망가진다. 독소를 줄이는 것으로는 간 건강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 술을 예로 들면 사람들은 빠르게 이해한다. 그런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과당이 주 원인이다. 지방간이 치료될 때까지 설탕과 과일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면 술을 예로 들었을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도 과일은 건강식인데. 좋아하는 빵을 어떻게 끊어? 매일 먹었는데 안 먹을 순 없으니 일주일에 2번으로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다. 하지만 과일에 든 과당도 술과 마찬가지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독이다. 간은 회복력이 빠른 장기다. 손상을 일으킨 독소를 끊으면 간은 빠르게 회복된다. 좋아하는 빵을 끊지 못하고 지방간 치료 기간을 마냥 늘리는 것보단 한 달간 확실하게 끊어서 지방간을 치료한 다음 이후부터 평소보다 적게 먹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하자. 인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해야 건강해진다.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낮과 밤의 신진대사가 달라진다. 이것을 서카디안 리듬이라 한다. 일주기 리듬 혹은 생체 리듬이라고도 하는데 수면, 체온, 혈압, 호르몬 변화 등이 이 리듬에 따라 조절된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중추시계와 말초시계로 나뉜다. 빛의 자극으로 반응하는 중추시계는 양쪽 눈의 시신경들이 교차하는 바로 윗부분인 시신경 교차 상액에 위치하며 서카디안 리듬을 조절하는 마스터 생체시계라고 할 수 있다. 중추시계는 2가지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자극으로 밤과 낮을 구분한다. 두 번째는 호르몬, 자율신경계를 통해 말초시계를 같은 시간에 작동되도록 하는 싱크로나이즈한다.
말초시계는 음식 섭취나 수면 각성, 신체 활동 등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이 들어오면 말초시계는 활발히 작동한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낮 시간에는 신체 활동과 식사를 하는 모드가 된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수면과 휴식 모드로 바뀐다. 뇌의 중추시계가 낮이라고 인지해 활동 모드일 때 음식이 들어오면 중추시계와 말초시계가 싱크로나이즈 되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서카디안 리듬의 중추시계와 말초시계가 같은 시간에 작동되어야 건강이 유지된다. 몸의 생리적 기능과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서카디안 리듬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고 나이가 들수록 손상되기 쉬워진다. 야식 습관과 불규칙한 수면이 서카디안 리듬을 방해한다. 저녁 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12시간의 단식은 우리 몸의 서카디안 리듬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은 공복 시간에 우리 몸은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때문이다. 또한 위장관계와 면역계는 휴식과 충전의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밤에도 대낮처럼 실내등을 환하게 켜놓고 음식도 때를 가리지 않고 먹는다. 한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은 50% 이상이 하루 15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은 셈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인의 서카디안 리듬을 깨트리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수면의 양과 질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야간 교대 근무, 야식, 밤 시간의 신체 활동 등도 서카디안 리듬을 깨트리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서카디안 리듬이 깨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다. 서카디안 리듬이 무너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인슐린에 휴식을 주지 않아서다. 인슐린은 낮 시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호르몬이다.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휴식 모드를 취해야 한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일시적으로 인슐린 생산이 억제된다. 멜라토닌이 췌장 베타세포의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낮 동안 쉬고 있던 멜라토닌은 저녁 시간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서 자정 무렵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새벽까지 조금씩 줄어든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해 수면 장애가 생기면 혈당 대사와 식욕 조절에 영향을 준다. 수면 각성 주기는 식사 시간과 맞물려 돌아간다. 취침 3-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야 인슐린과 멜라토닌의 바통 터치가 가능하다. 이미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된 저녁 시간에는 가급적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인슐린에도 유리하다. 그런데 밤늦은 시간에 야식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혈당을 높이는 음식으로 말이다. 당연히 서카디안 리듬에 교란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카디안 리듬을 되돌리는 생활 습관. 뇌의 중추시계는 취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몸의 말초시계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먹었던 야식 때문에 배고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서카디안 리듬을 되돌리려면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에도 언제든 양껏 마실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말초시계에서 배고픔 신호가 나오면 일단 물을 마셔서 배고픔을 달랜다. 물로 달랠 수 없는 허기라면 오이,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류나 연두부를 먹는 것도 괜찮다. 부득이 야식을 먹게 된다면 탄수화물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혈당이 많이 올라간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인슐린 호르몬과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야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언가를 먹었다면 서카디안 리듬 회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시간으로부터 12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양이 아무리 적어도 에너지를 내는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 생체시계는 활동 모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카디안 리듬에 따른 몸의 변화를 이해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건강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게, 저녁 식사는 취침 4시간 전 끝낸다.
원시 인류는 동굴 안으로 해가 비쳐 들어오는 시간에 잠을 깼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잠을 깬다.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닌 내가 계획한 기상 시간에 맞추어 잠에서 깨는 것이다. 만약 자연스러운 서카디안 리듬에 맞춰 생활하고 싶다면 빛을 잘 이용하도록 한다. 침실은 숙면을 취하도록 두꺼운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실내 등도 최대한 어둡게 하는 것이 좋다. 이후 아침에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면 커튼을 젖혀 햇빛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밤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수면이 유지되지만 아침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코르티솔은 오전 5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대략 7시에 정점을 찍는다. 그래야 침대에서 일어나 활동 준비를 할 테니까. 따라서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1시간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 전날 저녁 식사를 7시에 끝냈다면 오전 7시에서 9시에 아침 식사를 시작한다. 서카디안 리듬에서 12시간 공복 유지는 피로 충분 조건이다. 전날 저녁 식사가 8시 넘어 끝났다면 아침 식사도 똑같이 늦어져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취침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한다.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면 인슐린 호르몬이 밤에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다면 식사 후 밖에 나가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혈당을 떨어뜨린 후 취침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늦어도 취침 3시간 전에 끝낸다.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 서카디안 리듬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과 질이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짧은 수면은 인슐린 저항성,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에 직접 영향을 준다.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은 서카디안 리듬을 따르는데 낮에는 분비량을 낮춰 3-4시간마다 배고프게 만들지만 밤에는 분비량을 늘려 배고프지 않게 만든다. 그런데 수면 부족으로 서카디안 리듬에 교란이 생기면 밤에도 배고픔을 느끼게 만든다. 야식을 먹는 것은 습관이기도 하지만 서카디안 리듬이 깨져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다. 내 몸혁명 읽어드렸습니다. 대사 이상에서 벗어나려면 날씬해 보이는 체중이 아닌 건강 체중이 중요하다는 것, 숫자보다 몸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